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갭 상승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슈팅을 하지 못하고 기존 박스 내로 회귀하여 끝까지 양매도로 옵션 만기를 보냈으며 해외 시장은 CPI 발표 후 종목별로 철저히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PI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냥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냥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스닥에서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렇게 늦게 올라가더라도 스크립트는 여기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 프리미엄 컨텐츠의 델타원 글로벌 검색 후 가입하시면 시황을 일찍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투자자들의 대응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현 선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시 10분 넘어가면서 선물이 402포인트마저 넘어가자 기관들은 콜 매도를 견디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환매를 하였는데요. 이 환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기나긴 박스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오전 내내 7천억 넘는 선물 매수를 했고 현물 또한 오전에 3천억 그리고 오후 장마감 동시효과에 3천억을 더해서 6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선물 시장은 달랐어요. 오전에 매수를 했던 것을 오후 들어서 빠르게 정리하면서 순매도 2,500억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켓 메이커들이 원하는 대로 철저한 가두리장을 치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최근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옵션 만기는 400에서 395포인트의 좁은 박스 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오전장에서는 선물이 400포인트를 넘긴 상황에서 한참을 움직였죠. 그래서 과연 이 박스 내로 회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오후 12시 30분 넘어가면서 아주 작은 눌림이 시작되었는데 그 눌림으로 마켓 메이커들은 상단 없다 이렇게 보고 콜옵션 매도를 빠르게 늘렸어요. 그래서 양광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높여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이 미시 영역을 모두 맞춘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의미가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 모이면 시장이 전체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죠. 지난 7월 5일 슈팅 이후로 시장이 나흘 동안 월화수 이렇게 박스를 쳤는데 이 박스를 한 번에 돌파하면서 또 추세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전장에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횡보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박스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이런 논리는 다른 옵션 만기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어제처럼 마켓메이커들이 콜옵션을 일시적으로 손절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매도를 쌓는 걸 보면 이거 확실하게 위는 뚜껑 닫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장 초반 상승에도 30만 4천 개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로 들어온 선물 미결제 약정은 모두 빠져나가서 28만 8천 계약대로 줄어들었죠.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선물 시장도 받쳐대니까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마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그렇게 뛰어났던 콜옵션 400 이거를 휴지로 만드는 모양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8월물 옵션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외로 8월물은 지금 휴가철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양 클래스의 옵션 미결제 약정 자체가 다른 월물 대비 좀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이 실효 미결이라고 해서 3 내가격부터 7 외가격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실효 미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결제 약정이 다른 월물 대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또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쳤다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물은 우리 시장 8월물은 나름 또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아요. 사실 V코스피 지수가 16포인트 불과한데 무슨 급등락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시죠. 하지만 우리 시장이 그동안 인덱스 전체가 올라간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 반도체로 땡긴 거예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업종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는 좀 거친 등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휴가 시즌이라 시장 심도도 낮아진 상태죠. 그리고 또 옵션 실효 비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주봉을 이리저리 흔드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미국 CPI 발표 전까지는 휴장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럽도 미국 눈치 보고 있긴 마찬가지죠. CPI 발표와 함께 유럽 증시는 0.6% 가까이 스트레이트 상승을 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승폭을 반납해서 윗꼬리를 나름 크게 달고 마감하게 돼요. 근데 하락이 아니라 윗꼬리만을 달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이 CPI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바도 있고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어서 최소한 CPI 재료를 글로벌 증시가 미리 걱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의 흐름은 증시와는 좀 다르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채권 시장의 흐름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약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 국채 대비 유로존 채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인데 어제도 보면 단기물 위주로 강력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반등도 약하고 또 지표 발표 후 기간 조정을 겪을 때도 가장 많이 눌렸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의 반등에 비해서 유로존 국채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했는데 당연히 미국 지표 발표에 미국 위주로 움직인 건 맞지만 단기 채권이 지난 6월 중순이 고점을 확실하게 상향 돌파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가 더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에 비해 유럽은 과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표 발표 후 비달러 바스켓이 강한 상방 슈팅을 주었지만 2% 내외의 상승을 보인 엔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은 일단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지표 발표 때만 강세 보이고 나서 차익 실현을 쭉 맞아서 윗골에 달았죠. 이거는 채권 시장과 분명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글로벌 자금이 그동안 미국이 매니피션트 7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만약에 이후에 발표될 매니피션트 7이 실적 발표에 시장이 실망하고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된다? 그러면 다시 달러 강세가 위험자산 회피 관점에서 달러 스마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비달러 슈팅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소멸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2분기 마감까지 대부분이 자산 변동성을 워낙 눌러놨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좀 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의외로 구리가 톤당 9,700달러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세션만 해도 중국이 공매도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꽤나 강한 상승했는데 그때 구리도 제법 반등하면서 상승 나온가 싶었죠. 그런데 유럽 세션 들어서 꾸준히 매도가 나오더니 미국 세션 들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하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근데 이것은 골드나 실버가 CPI 발표 이벤트로 2% 넘게 상승한 것에 비하면 참 대비되는 일이죠. 다음 주에 중국이 3중 전회가 열리는데 이때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개혁 조치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과하게 당했다는 것을 감안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톤당 9,600달러의 지지를 재확인하러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구리만 아니라 철광석 시장도 상당히 큰 변동성 보였죠. 그래서 원자재가 조심스럽게 바닥 좀 다지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좀 미리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재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구리가 다시 톤당 9,500달러도 깨고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요. 무엇이 되었든 저는 아직은 기간 조정의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름은 최근의 시장 흐름과 동일하게 다른 원자재와는 좀 별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귀금속이 강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는 기름이 하락 조정을, 그리고 미국 세션에서는 기름이 반등을 줬지만 추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한 20% 부족한 모습을 마감했어요. 그래도 기름은 계속해서 변동성 죽이고 있는 데다가 옵션 만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이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CPI 발표 전까지는 휴장과 다름없는 조용한 흐름을 보였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변동성도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시장이 지표 발표 자체에는 별다른 리스크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지표가 웬만큼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 같은 거는 안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얼마가 오를 것이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CPI가 월요일이 아니라 month 그러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나왔죠. 그리고 코어 CPI도 전월 대비 0.1%가 나왔는데 지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더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시장이 굳이 서프라이즈까지 안 한 이유는 주택 지표가 지금 꺾여서 CPI가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주택 지표는 CPI 항목 중 가장 늦게 움직이죠. 이미 지난달부터 CPI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CPI 하락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반응은 종목별로 크게 엇갈렸어요.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은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던 러셀이
바로 지표 발표와 함께 1.6% 이상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에 비하면 나스닥이나 S&P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결국 본장 개장할 무렵 러셀은 2.2% 넘게 갭 상승 출발을 했고 다우나 S&P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나스닥은 보합선까지 내려온 채 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먼저 매를 맞기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가장 먼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메타 이런 것들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갭으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CPI 발표 때문에 갭으로 하락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초반 30분 정도는 의뢰에 나올 수 있는 저변동성 하에서의 눌림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부러질 일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또 첫 30분 동안 러셀은 더욱 상승해서 전일 대비 3%를 찍었죠. 다우지수 또한 장중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4200포인트까지 오르는 등 다른 시장이 잘 버텼어요. 자, 그런데 11시 10분부터 그동안 잘 버티던 애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엔비디아, 아마존마저 무너지자 시장은 야, 이거 차익 실현이구나 하면서 컨센서스가 쫙 확산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죄다 하락이 나왔고요. 오후 장 들어서는 나스닥 1등부터 15등까지 모두 하락이 나오게 돼요. 즉 CPI 지표 발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부러진 게 아니에요. 처음 30분 정도는 시장이 그래 좀 보자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메가캡 위주로 차익 실현 분위기가 확산되자 그 다음부터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수요일에 먼저 시장 오른 것 자체가 사실 김치국 맛있는 상승이었죠. 문제는 이번 주 수요일 상승 부분 말고도 추가 하락을 해서 주봉을 지금 음봉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난 6월 중순이 고점권까지 내려왔는데 당장 금요일에는 PPI 말고는 무게 있는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등 또한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도 힘들고 추가 하락도 힘들다, 그런데 주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면 그 직전이 추세에 순응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직전 추세가 이번 주 주봉을 음봉으로 만드는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물린 투자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롱으로요. 그러나 주말 앞두고 하루 남겨놓고 여기서 다시 그걸 반전시키기보다는 그렇게 눌린 그 매수 포지션들을 하루 종일 또 살짝만 눌러도 결국엔 손절이 나와요. 왜냐면 주말까지는 포지션 오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도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는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엔 또 메가캡 시장 실적 발표 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그 변동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죽이는데 지수도 같이 내려가는 그런 점진적인 하락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스닥 하락은 지금 19,920선까지 여기가 좀 최대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반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19,902까지 내려갈 때 급락보다는 그냥 힘이 줄 빠지면서 눌리는 그런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8% 넘게 하락을 했죠. 근데 테슬라가 처음부터 빠진 거 아닙니다. 11시 이후 나스닥 메가캡 빠질 때 그때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마감 후에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동안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던 이유가 콜옵션 매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던 것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눌림이 시작되니까 누적되었던 콜옵션 매수 해지가 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갑자기 새벽 1시 이후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콜옵션이 폭발을 한 자리를 보면 그 $210를 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니까 7월 2일 화요일부터죠. 그래서 금요일 하루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면 $220 여기까지는 뭐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큼 강력한 콜옵션 매수가 아니고서는 테슬라 다시 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펀더멘털로 테슬라가 올라갈 일이 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뭐 경쟁 치열하죠. 업황도 이른바 뭐 캐즘을 만났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AI 내러티브는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중간 반등이 무엇으로 일어났냐? 숏커버 그리고 콜옵션 매수거든요. 자, 그런데 콜옵션 매수는 어제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숏커버도 한번 다 풀렸다고 보고 다시 쌓인다 그러면 굉장히 또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스닥 시총 11위 코스트코예요. 이게 개장과 함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마이너스 4% 넘게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몇 번 얘기했던 게 코스트코가 정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강세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
QQQ나 뭐 TQQQ 같은 나스닥 100 ETF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트코도 어쩔 수 없이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QQQ 박살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매수세가 빠져나가니 어쩔 수 없이 코스트코도 좀 처맞았다라고 봐요. 같은 유통업이지만 타겟이나 로스컴퍼니는 오늘 3%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월마트도 0.6%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트코의 하락은 확실히 인덱스 수급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나스닥과 같은 선형적 매도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락이 나올 것인지 이 두 개가 관건이 되겠어요. 시장에서 고려할 요소 중 첫 번째는 우리 시장이 그동안 강세를 보인 가장 큰 섹터가 지금 반도체죠. 이것이 시총 1위와 2등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당일 하락은 그래도 마이너스 6포인트 내외에서 멈출 것으로 본다. 또 하나 볼 것은 변동성인데 해외 시장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동성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를 연속으로 다는 등 변동성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변동성이 바닥을 쳤다는 것과 오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다음 주가 미국 옵션 만기주예요. 그리고 이번 7월물 옵션 만기까지는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제법 큰 양봉과 음봉을 번갈아 보이며 변동성을 어느 정도 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충분한 날림이 나오면 반발 매수도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선물 진폭 자체가 3, 4포인트보다 훨씬 더 큰 이제는 기본 6에서 8포인트 단위로 움직일 것을 보고 레버리지를 좀 약간 낮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별로 좀 엇갈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나스닥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우지수는 얼마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요. 이 금융주 실적 발표에 다우지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좀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저는 자금이 좀 로테이션 하고 있다라고 봐요. 특히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처음엔 나스닥에 대한 차익 실현 시도가 있었죠. 한 주 동안 있었는데 그때 경기 방어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을 때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워낙 거친 매수세에 틀어막혀서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어제 나스닥에 명백한 매도가 나오고 또 실제로 부러졌어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은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실적 발표와 함께 다우지수가 워낙 강하게 오른다. 그러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기존 포지션들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물 변동성 선물 매수는 정리할 것이고요. 8월물 변동성 선물 매수나 러셀 매수, 다운 매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